숙제 냈다고 불려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옛날 같았으면 시집 갔을 나이야. 엄마가 됐을 수도 있는 나이라고 니네가 그렇게 책임감이 있는 나이야 니네가. 근데 그 고이가 창피하게 엄마한테 어머니 유나 학교는 안 왜요? 숙제를 안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 그런 거야. 얘들아 고전문학에서 정말 선생님이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장르적 특징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가문학을 중심으로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제 좀 서사문학으로 조금 넘어와 봤어요. 그래서 서사문학에도 흐름이 있지만 학교마다 지금 분위기가 시간을 쭉 타고 가는 것 같은데 서사까지 하는 학교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오늘 그걸 본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서사문학하면 대표적인 장르가 뭐니? 서사문학의 대표 장르가 뭐지? 소설. 잘 찍었어. 소설이야. 자, 서사가 무슨 뜻이라고 했지? 이야기를. 잘한다. 이야기를 통해서 주제를 형성한다고 했어. 우리 새로운 친구도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자. 문학이 뭐니? 문학이 뭐라 그랬니? 응? 보여주자. 문학이 뭐라 그랬어? 예술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우리가 국어마스터의 아버지 이름, 아니 신 이름 뭐라고 하기로 했어?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 성상어가 뭐라고 했어? 자, 작가가 머릿속에 떠올린 주제의식을 어떻게 하는 거? 구체화하는 거. 이것은 문학의 본질이야. 예술의 본질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서정갈래 또 뭐 배웠니? 서사갈래 이렇게 튕겨져 나오지? 그 다음에 극갈래 그 다음에 여러분 교술갈래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이 문학의 본질을 물어볼 거야. 그치? 무슨 뜻이야? 내가 생각난 거를 다이렉트로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비문학이라고 해서 그냥 추상적 상태를 그냥 말하면 비문학이라고 했고 그걸 구체화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예술로 승화시켰으면 그건 문학이라고 했어. 그럼 당연히 거기에 숨겨져 있는 뜻이 뭔지 찾으라는 문제를 당연히 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도 기억해서 미음 해가지고 시어나 식구의 의미를 물어보고 소설에서도 그 줄거리를 파악하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죠? 서정과 서사는 정서를 풀어내는 거고 정서를 통해서 형성하는 거고 서사관리는 뭐다? 이야기를 통해서 형성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극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나중에 파악을 아직은 오늘은 극을 배우진 않을 거지만 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극을 위한 것과 요새 영화나 드라마 같은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걔네들도 결국은 뭐야? 메인스트림은 이야기야 이야기. 근데 얘는 왜 구분이 됐어? 왜 구분해? 그래서 내용 파악은 똑같지 않아? 인물을 찾아내고 그들 간의 사건을 찾아내고 갈등 과정을 파악하고 배경이나 소재의 기능을 생각해보고 다 비슷하거든? 왜 나눴어? 목적이 다르죠. 얘는 공연입니다. 그죠? 영상 제작을 위한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뭘 내시겠어요? 그 요소를 내겠죠. 그래서 프린트 준 거 앞에 보시면 한 장 따로 준 거 있죠? 여러분 프린트 안 갖고 왔었던 거. 태연아 이거 한번 찾아봐. 너무 잘 찾는 거. 여러분 잘 찾는다. 자, 그럼 국문학을 보면 있잖니 희곡이랑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은 사건을 펼치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 풀어내는 전개 방식은 비슷해요. 그래서 내용 파악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출제가 뭐로 되냐면 얘를 무대에 올렸을 때의 효과.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이건 실제로는 이 책 이거 자체를 물론 뭐 각본 자체를 예술로 그냥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흔한 일은 아니고 이게 무대에 상영됐을 때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걸 이렇게 써있으면 그건 무대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써있으면 걔는 영화에서 어떤 장면으로 연출되는 건지 당연히 그런 거 물어보겠죠. 그죠? 그래서 구분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술 관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필입니다. 수필. 그럼 수필도 각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눠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너희들이 허투루 대충 들어서 그렇지 학교에서 매 시간 처음에 문학을 가르칠 때는 다 설명해줍니다. 이걸. 근데 애들이 주의 깊게 안 듣지. 선생님들도 별로 강조를 안 하고 막 진도가 막 나가시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알겠죠?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서사의 뿌리를 찾아가 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대 가요서부터 잠깐 약식으로 살펴봤잖아요. 이번에는 서사갈래의 뿌리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것만, 이거는 프린트도 안 줬어.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울 거기 때문에. 일단은 설화가 뭐예요? 설화. 설. 전에서 그쵸. 허설자, 허설자. 그죠?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야. 구전되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종류가 있어요. 신화, 전설, 민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신화를 오늘 배울 거기 때문에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신화라는 건 뭐냐? 목적성이 뭐냐는 거야. 무슨 글이냐는 겁니까? 신화. 보통 뭐예요? 단군신화, 주몽신화, 석타의신화, 박격거설신화, 김수로왕 신화의 공통점이 뭐죠? 왕이왕. 시조. 시조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조에 대한 이야기는 평범하면 돼요. 여러분의 시조가 일진 출신이야. 그치? 바람둥이 출신이야. 막 마야왕이야. 막 좋아? 싫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신화의 목적은 이들을 높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뭘 만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뭐야? 왕위 계승에 혹은 뭐 건국에 뭐가 필요해? 정답성이 필요한 거야. 정답성. 야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신비롭고 이렇게 영험하고 이렇게 귀한 고귀한 그런 사람인데 나라를 세우는 게 뭐가 이상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뭐가 어색해? 야 우리 왕은 진짜 이렇게 고귀한 우리 고려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겠구나, 신라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겠구나,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신화를 만들어서 신적인 존재, 그죠? 위대한 존재 이렇게 포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적일 수가 없지. 현실적일 수가 없지. 평범한 사람은 그리면 안 되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일들, 기이하고 신묘한 일들이 그려질 겁니다. 그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설하고 민담도 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는 맞는데 전설하고 민담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요거예요. 구체성이 있어요. 구체성. 별표 치세요. 구체성. 그래서 보통 이게 있어요. 증거물이 많아요. 며느리 바이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전설. 그럼 거기는 구체적 지명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증거물이 나와요. 그럼 얘는 뭐야? 되게 구체적이면서 굉장히 마치 있음직한, 정말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갖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민담은 옛날 그죠? 옛날 어느 마을에 이거 있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역사성, 신빙성 필요 없어. 뭐 이게 믿을만한 이야기 필요도 없어. 신성성 필요 없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알겠죠? 옛날 전래동화 같은 게 그렇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고유문학이며 한민족의 생활감정과 풍습이 들어가겠죠. 여기 전기적인 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된다고 해서 개념을. 전기가 뭐니? 기에서 전할 만한 이야기를 뜻이에요. 기억해라. 이거 모르면 안 되지. 고기가 전기적이 뭐예요? 방금 말했잖아요. 기이하고 신묘해서 전할 만한 이야기야. 그럼 뭐야? 비현실적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특히 고전소설에. 그죠? 현대소설은 잘 없죠. 고전소설에서는 전기적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보는 게 하나의 중요한 기준일 정도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소부화 알죠? 오화죠. 이소부화할 때는 뭐야? 일어나는 일이 어디에 빗대져 있거나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야기의 성격은 상상적이고 공상적이고 서사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몽신화를 한번 해보자. 자, 주몽신화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 왼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작품이 많은 교과서에 실려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버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선택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랑 조금씩 어떤 게 다른가 보는 것도 재미예요. 왜냐면 나중에는 교과서랑 관련 없는 교과서랑 다른 부분이 당연히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그죠? 수능특강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버전이든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다 장르상 특징을 이해해보자. 뭐다? 뭐라고 써있어요? 되게 크게 써있네요. 예? 천재인데 잘 읽네. 신화. 목적이 뭐예요? 주몽신화잖아. 그치? 고구려의 건국신화잖아. 목적이 뭐야?
이 사람을 신성시해가지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시조가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비범하고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고귀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자부심을 가져.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요소가 출제 요소겠죠. 그죠? 그거를 같이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먼저 문학을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먼저 분석해 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진짜 수험생이니까 문제를 푸는 게 목표긴 하잖아요. 지문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출제되는지 미리 아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글에 나타난 주몽의 영웅적 면모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얘들아 봐봐 얘는 서사문학이야 맞지? 서사문학의 뿌리를 보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중요해요? 서사문학에서? 엄마 이름 뭐 엄마 이름 줄거리 파악 줄거리를 통해서 형성한 거잖아. 줄거리 중요하잖아. 맞지? 줄거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가 있니? 인물. 그렇지. 사건. 배경. 이거 똑같아. 신화도 똑같아. 이거 파악하는 거야? 자, 그런데 각각의 뭐 성격. 정보 파악하라고 했고 갈등 구조 파악하라고 했고 배경의 의미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면서 볼 거고 전체적인 줄거리를 통해서 주제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거 파악할 건데 자 고전 작품의 특징은 고전 문학의 특징은 각 장르별 주제적 특징이라든가 표현상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신화도 바로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글에 나타나는 주몽의 영웅적 면모. 이건 뭐다? 영웅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영웅이 뭘까? 영웅을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요소가 있어. 우리나라 고전 문학의 굉장히 중요한 뿌리예요. 자, 그래서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배운 적 있을걸요? 영웅 일대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주몽 신화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설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웅 소설에서는 꼭 나오게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 첫 번째, 고귀한 혈통입니다. 굉장히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야지 신격화가 되겠지. 그래서 막 심지어는 막 신화 같은 경우는 뭐야? 신의 아들 막. 자, 우리 주몽이도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스펙이 장난 아니야. 아빠 누구야? 하늘의 신이야. 하늘의 신. 천재의 아들이야. 할아버지가 누구야? 그러니까 옥황상제 같은 존재인 거야. 이런 사람 본 적 있어? 자, 그 다음에 하백은 뭐였어? 물의 신이야. 물의 신. 이건 하늘의 신이고 물의 신이야. 끝났지? 뭐야 더 이상의 혈통이 어딨어 그지? 그러다가 이것이 고전소설로 넘어오면서 고전소설의 주인공들도 대부분 뭐 이렇게 오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는 막 다 고귀한 혈통이야. 왕족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다 이렇게 태어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처럼 무슨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면 돼 안 돼? 3부님 축하드립니다. 3.2kg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태어나야 돼? 굉장히 신기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고주몽 마찬가지예요. 단군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엄마가 누구야? 곰이잖아. 곰이 사람 됐잖아. 웃기잖아. 그치? 이상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되게 특이해요. 태어난 게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래서 나왔어. 자, 이거 무슨 모티브라고 그래? 난댕서랑 난댕. 아래서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탄생해서 잘 먹고 잘 살면 영웅 같지가 않잖아? 영웅은 반드시 뭐가 있어?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기아라는 건 버려진다는 뜻이에요. 어릴 적에는 버려지는 게 그렇게 많아. 버려져. 부모를 여의거나 뭐 전쟁 중에 부모를 잃거나 누가 뭐 하면서 쫓겨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헤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으면 어떻게 끝나는 거야? 영웅이야? 그렇게 다신 찾을 수 없었는데 이러면 영웅이 아니야. 반드시 구출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평범하면 돼 안 돼?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 미친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야. 알겠니? 비범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비범한 능력이 있고 또 끝나면 안 돼. 성장은 또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면 죽으면 영웅이 아니지. 그래서 반드시 극복. 거대한 위협을 달성하는 게 영웅의 목적인데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세요.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신화 나가는 팀은 2팀밖에 없어요. 신화 배우는 팀은? 기말이나 부사에도 배울 거예요. 아마. 학교마다 다르지만.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2번.
나온다고 했죠? 방문신화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혹시 방문신화 배웠어요 지금? 아, 그 주몽신화 얘기 안 해줘요? 해줬지. 그럼 그거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주몽신화 공부하는 친구들은 당문신화 공부해놓고 당문신화 공부하는 애들은 주몽신화 공부해놓으면 좋습니다.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이해할 때 밑줄친 부분과 관련이 있는 거. 주몽신화의 지향 예식은 하늘과 땅에 대한 신성관념이다. 이거는 이제 읽고 오면 되고요. 여기 나오네요. 영웅 일대기 구조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했어요. 나올 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영웅 일대기 구조에 대해서는 문제가 분명히 나오고 내용 파악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일부만 나와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덧붙이긴 할 건데 만약에 학교에 있는 것들은 더 이거보다 자세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해하기가 오히려 쉬우실 겁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잊지 마세요. 영웅으로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신화잖아요. 건국 신화잖아요. 그죠?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비하고 고귀한 이미지는 필수예요. 항상. 그죠? 자, 갑니다. 시조 동명성제의 성은 고시오, 이름은 주몽이다. 자, 시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이 뭐래요? 고시, 이름은 주몽이에요. 이보다 가로칠게요. 앞서 북부여의 왕 헤브루가 이미 동부여로 피해가고 부르가 죽자 금화가 왕위를 이었다. 이거 아직 안 배웠다 그랬죠? 자, 이 부분에서 이게 교과서마다 실려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서 북부여의 왕 헤브루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인물이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치도 됩니다. 이 헤브루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서 왕인데 아들이 없으니까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그 사람이 타고 있던 말이 보통 이제 말을 타고 가니까 지금 자동차는 내 의지대로 가지만 말은 내 의지대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 이 말이 큰 바위 앞에 이제 보더니 거기서 뭐 우는 거야. 말이 우는 거야. 정상이야? 신이한 요소죠. 벌써 비범치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그가 너무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돌을 들춰보니 거기에 금빛 개구리같이 생긴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봐봐. 헤브루가 제사를 열심히 지냈는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자기가 타고 있던 말이 그 앞에서 울고 있고 거기에 개구리 닮은 아기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이 헤브루라면?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으면 문학을 잘할 수 없어요. 혜원아 어떤 생각이 들리니? 네가 헤브루 왕이라면? 아무 생각이 없어? 어떨 것 같아? 얘가 하늘에서 점지해준 내 자식인가?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얘들아 이거 진짜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는 건 아니지? 그치? 그런 건 아니겠지? 그랬는데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금무화야. 금무화. 여기 지금 금화가 나왔잖아. 헤브루라는 인물이 나왔잖아요. 헤브루는 원래 뭐야? 어떻게 좀 멋진 걸 그러게? 자, 헤브루가 어떻게 했다고? 하늘의 제사를 드나가지고 기이한 일을 겪었는데 금 모양의 개구리 왔잖아요. 개구리가 정저지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개구리 모양의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왕위를 이었어. 알겠니?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근데 갑자기 뭐냐면 동부여로 피해가고 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무슨 스토리가 있었는지 궁금하잖아요. 자, 거기에 이제 재상이 있었어요. 재상이 아란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란굴이라는 재상이 이렇게 말해요. 일전에 꿈을 꿨는데 하늘의 신인 천재가 자기한테 이랬대. 너희 이제 이 자리에 새로운 이제 사람이 와갖고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거니까 너희들은 꺼져 이런 거야. 너희들 꺼져. 이거 꺼진 거예요. 고마워요. 일전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내 자손이 이제 이 아람불설인 거죠. 아람불설. 아람불설이 내 자손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울 것이니 지금 너희들은 비켜라 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비켰대. 동해로 가라. 그래서 동부여가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때 그렇게 되고서 부르가 죽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금화가 왕을 이었습니다. 그 개구리 아이가 왕을 이었어요. 이때 금화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여자를 하나 만나서 부르니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태백산은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나는, 자, 보세요. 대화를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백의 딸로서, 하백이 누구냐면 이름은 유아라고 합니다. 인물 나왔잖아요. 유아 동그라미 주세요. 여러 동생들과 함께 물 밖으로 나와서 노는데 남자 하나가 오더니 자기는 천재의 아들 헤모스라며. 천재의 아들 헤모스 인물의 정보죠. 와, 뭐야, 장난 아니야. 하느님이야, 하느님.
생옷을 하면서 나를 웅신산 및 압록 까무르가 집 속에 유인하여 남몰래 정을 통하고 가더니 돌아오자. 와, 야, 생양아치네 진짜. 그치? 너무 못됐네, 그치? 그렇지만 뭐 의도했든 안 했든 결국 뭐야? 하늘과 물이 만났네, 그죠? 하늘의 신과 천신과, 그죠? 천신과 수신의 결합입니다. 진짜 나쁘네. 남자 조심해야 되네.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혼낸 것에 꾸짖어서 드디어 이곳으로 귀환을 보냈습니다. 아, 그래서 원래 뭐야? 동쪽으로 쫓겨갔잖아. 그래서 원래 있던 부녀의 자리에 지금 헤모스가 내려와서 지금 지배를 하고 있고, 거기서 만났던 남자랑 이렇게 돼가지고 쫓겨오게 된 거예요. 쫓겨오게 된 거예요. 얘도 쫓겨오게. 스토리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스토리를 이해했죠? 금화가 이상이 여겨서 그녀를 방송에 가서 가두었더니, 이상하잖아. 하늘에 막 임신을 했다니까. 뭐 물의 신의 딸이 막 하늘의 아들하고 임신했다니까 그렇잖아. 햇빛이 잘 보세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 보세요. 가둬두었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이게 신하겠니? 어떻게 됐어 지금? 햇빛이. 왜 햇빛이 나는 거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햇빛이 나는 거야? 햇빛이 누구였지? 해는 어디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거잖아. 그럼 누구를 나타내는 거니? 물론 생명력을 나타내는 걸 수 있으면서 누구? 하늘에서 오는 누구야? 해무수가 연상되죠. 아버지. 해무수가 연상이 될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면서 해무수와 관련지어 볼 수 있겠죠. 방석을 비춰오는데 그녀가 몸을 피하며 밑줄, 햇빛은 다시 쫓아와서 비쳤다. 이상하네. 이상한 일이네. 일상적이지가 않네. 일반적이지가 않네. 평범하지가 않네. 신비하네. 신이하네. 신묘하네. 맞지? 신화의 특징. 자, 그러니까 주몽은 보통이가 아닌 거야. 천신과 수신의 결합인데 플러스 뭐야? 태양의 전기까지 받았어. 이로 인해 태기가 있어. 임신했어. 되게 신기해. 그치? 이게 도대체 현대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 그치? 정은 통했고 햇빛으로 임신을 했다는데 지금 아라날라떼 난생. 거기다 동그라미 주세요. 위에서 고귀한을 좀 찾았죠? 그쵸? 이번에는 뭐예요?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이한 산생. 그죠? 자, 근데 크기가 닷대뜨리만 했다. 중요해? 이것은 몇 미터인가 이런 거 안 나와? 근데 어떻게 됐어? 왕이 너무 무섭잖아. 너무 이상하잖아. 그거 어떻게 했어? 개 돼지에게 주었으나 이게 버려진 거죠. 밑줄 치세요. 기아가 일어납니다. 버려졌죠? 버렸어. 그래서 먹었다. 이런데 안 돼. 먹지 않았어. 다시 또 길을 버렸어. 기아 두 번째 화서가 되는 겁니다. 소한 마리 그 아래 피해서 가고 들에 내다버리니 새들이 덮어주었대. 아이고야, 조력자가 벌써 있네요. 그죠? 왕이 이것을 쪼개버려 했으면 쪼개졌다 그러면 안 돼. 나 옛날에 홈쇼핑 그 실수 영상 같은 거 한번 보는데 우울할 때 한 번 봐. 너무 웃겨. 진짜 한 개만 봐야 돼. 계속 해주시면 안 돼. 진짜 웃겨. 그 라텍스 베개 같은 거 선전하는데 이 충격 흡수가 완벽해서 계란을 넣고 이렇게도 절대 깨지지 않는데 다 깨졌어. 갑자기 생각나. 여기도 아무리 깨려고 했지만 안 깨져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줬어. 어머니가 이 알을 천문으로 따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껍질을 깨고 나왔다. 보여주세요. 자, 껍질을 깨고 나왔다가 뭔데요, 선생님? 저는 이게 뭐에 중요한지 모르겠는데요. 왼쪽에 써있죠.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왜 얘를 알에서 깨어나는 애를 선택을 하고 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혁것에도 그렇고 수로도 그렇고 다 알에서 깨어났거든요. 왜 난생설화가 신화에 많이 쓰이느냐라고 보신다면 왼쪽에 보세요. 일단은 하나의 생명체야, 그지? 온전한 하나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서 그것을 깨고 나왔다는 것은 뭔가 현실적으로 그거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현실적 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깨부시고 새로운 세계를 이것이 창달해 나갈 것이다. 건설해 갈 거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깊은 뜻이. 아니니? 골격과 일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 나의 겨우 7살에 기골에 뛰어나서 범과 달랐다. 밑줄 쳐야지? 이거는 왜 밑줄 치라고 했을까요? 무슨 요소? 그렇지. 비범한 능력. 평범한 애는 안 돼요. 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활과 7살인데 활과 화살을 만들어 100번 쏘면 100번 다 맞췄다. 밑줄 쳐보자. 얘들아, 이것도 역시 비범한 능력이야. 자,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보자.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는 능력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지금 21세기에 이런 남자 멋있니? 이 남자친구 장난 아니잖아. 활과 화살을 스스로 만들어. 쓰면 백발백중이야. 이건 언제의 능력이야? 이 시대가 능력이 중요했던 시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알죠? 예.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설화 가운데는
그 시대의 사상과 정서와 문화와 이런 것들이 담겨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나라 풍속에 활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므로 그 아이를 주몽이라고 불렀다. 이름을 갖게 된 유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착착 연결하고 있죠? 고귀한 혈통, 기이한 탄생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고 조력자도 나왔었고 영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삐리빔. 자, 이제 금화에게는 문제야. 금화에게 만약에 아들이 빵만 있었다는 얘기가 달랐을 거예요. 아들이 무려 몇 명 있습니까? 7명 있습니다. 이거를 밑줄치는 순간 여러분은 뭘 예상할 수 있습니까? 사이좋게 지냈다. 그럼 갈등이 생겨야죠. 그럼 영웅이 될 수 없어. 없지. 의도적 설정이야 다. 7명이 다 어때? 제주가 주몽을 따르지 못했어. 주몽이 제일 못하면 문제될 게 없지. 주몽은 도무지 따라가지 못했다. 이러면 문제될 게 없는데 영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몽을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서도 장자 대소라는 너네가 너무 어려서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아, 그 사람 이름이 뭐지? 니네 모르니? 진짜 옛날 얘기인가 보다. 자, 대소. 그러면 얘는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 되겠네요. 주몽은 사람이나 자식이 아닙니다. 만일 일찍 엎질지 않는다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 후환? 뭘 걱정한 걸까요? 그쵸? 자기 왕권을 이런 거 위협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죠?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주몽을 시켜 말을 이르게 하니 벼픕니다. 주몽은 좋은 말을 알아봐 적게 먹여서 열게 그리고 둔한 말은 잘 먹여서 살찌게 했다.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생각해야 되고 생각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거가 돼요. 소희야,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 에피소드는 왜 보여주는 거니? 주몽이 어떻다는 거니? 대단하다? 정답! 대단하다? 어떻게 대단해? 진짜 똑똑하지. 그치? 나 같으면 어떻게 해? 이게 웬 떡이냐 이러면서 좋은 말을 골랐겠지. 일반적인 사람은 우리는 일부러 좋은 말은 적게 먹여서 여유게 기르고 그러면 이제 왕이 좋은 말을 딱 보여. 살쪄 보면 좋아 보이잖아. 근데 말이나 새우나 이런 거 다 살쪄야 되는데 사람만 하니까. 그치?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왕이 여러 아들과 신하들이 주몽을 장차 죽일 계획을 하니 밑줄 쳤네. 선생님 왜 밑줄 쳤니? 실현. 위기와 실현. 자, 영웅에게 닥친 위기와 실현입니다. 주몽의 어머니가 기미를 알고 이 나라 사람이 너를 해치려 하는데 너의 재주와 지력을 가지고 어딘가는 못 살겠냐. 빨리 이곳을 떠나도록 해라. 엄마가 진짜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이거 보냈을까요? 자, 그래서 주몽이는 오이 등의 세 사람으로. 자, 오이 친구 이름 되게 귀여워. 오이 말이 협보야. 오이 말이 협보. 같이 떠나면 어디든지 즐거울 것 같지? 오이 말이 협보. 세 명과 함께 이제 떠납니다. 벗으로 삼아 엄수에 이르러 물을 보고 말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야 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 왕자들의 부대가 쫓아오고 있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절체절명의 위기지 진짜. 자, 어떻게 되게? 누가? 물고기가 미치겠지. 물고기가 자라가. 자, 너희들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한강에 가가지고 길을 건너는데 얘들아 난 청이고등학교야. 2학년 몇 반 누구야? 아니지? 어떻게 했어? 얘가 이렇게 말이죠. 여기 몇 표 치세요. 자, 얘가 사용한 방법. 자, 고전 소설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게 말하기 전략, 말하기 방법, 표현 방법 이런 거 진짜 잘 나오는데 얘는 여기서 어떤 설득을 해주냐면 야, 나는 천재의 아들이고 하백의 손자이다. 이랬어. 얘들아, 이거 어떻게 위풍당당하게 말했겠지. 나는 하백의 손자 이렇게 안 했겠지. 난 천재의 아들이고 하백의 손자라 이랬겠지. 오늘 도망이 가는 뒷쫓는 자들이 거의 따라오게 되시니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말을 붙이니까 물고기와 자라가자 조력자예요. 다리를 만들어주면서 건너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계속 다리를 만들고 있으면 어떡해. 뒤에 뒷쫓아오는 애들이 왔을 때까지도 멍청한 물고기와 자라가 계속 다리를 만들고 있으면 되냐고 쫙 사라졌어. 정말 말도 안 되죠. 그죠? 정말 말도 안 돼.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목적이 뭐야? 사람들이 개돼지야? 바보야?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 물고기 자라도 알아볼 만큼 신성한 사람이라는 거지. 우리 왕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좋소!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가려는 거야. 모두 건너자 이네 풀어버려 쫓아오던 기병들은 건너지 못했다. 극복했습니다. 이에 주몽은 졸군주에 이르러 도읍을 저이다. 도읍이 뭐죠? 수도. 그
그러나 미처 궁시를 세울 겨를, 궁을 세울 겨를이 없어 비루시 위에 집을 짓고 살면서 윗줄 국호를 고구려를 하고 고로 씨를 삼았다. 이 원래 아버지 이름이 뭐야? 해모잖아. 그게 원래 뭐야? 해주몽이지, 해주몽. 해주몽이지. 되게. 원래는 뭐야? 본성은 해였다. 그러나 뭐야? 내가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시조가 되었으니 성을 바꾼 거예요. 알겠죠? 유래가 된 거죠? 자, 놀라지 마세요. 이때 나이는 숙제를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숙제를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니네가 18세지 지금. 18세의 나이에 12세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 알겠니? 한나라 효원제 권소 2년 이건 뭘까? 한나라 효원제 권소 2년이라는 건 중국에 달리고요. 중국에 이게 중국은 왜 우리도 세종 3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정종 3년 이런 식으로 그 나라의 그 임금 왕의 제위의 연도로 이렇게 날짜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뭐 왕이라 일컬었다. 됐습니까? 재밌죠? 재밌죠? 자, 왼쪽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의 의미는, 자,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은 천신과 수진의 자손인 주몽이 신의 도움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표, 신성한 존재, 신성성, 천우신조. 야, 이렇게 고귀한 혈통, 하늘도 돕는 길한 인물, 비범한 인물, 고구려의 왕으로 어떻습니까? 이거야. 알겠지? 자,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갔어. 아까 제가 영웅 일대기 구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했고요. 주몽의 고귀한 혈통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아까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하면서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활쏘기와 말타기 등했다는 건 물이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하다는 걸 고려하면 주몽이 아마 유목민족과 문경민족을 모두 아우르는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자, 별표입니다. 별표. 여러분 단문신화는 솔직히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억나죠? 이 곰과 호랑이가 실제 동물일 리가 없잖아. 그치? 이거 뭐야? 부조, 토템 신화. 여기서는 토템 신화에 따라 토템이 뭐냐? 자연물을 정령이 있다고 있고 거기서 수호신으로 섬기는 그런 토속 신화예요.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의 토템의 흔적이 드러난다. 자, 특이하지? 알에서 태어났고 얘는 곰이 변한 사람에서 태어났어. 물론 얘 단군 신화는 하늘과 땅인데 어쨌든 땅은 땅이야. 얘는 곰은 그렇게 뭐 고귀한 혈통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늘과 땅의 결합이죠. 지금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막 천재와 해모수 주몽, 환인, 환웅, 다문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3대기 구조고 하늘과 땅이 결합해서 국조가 탄생했다. 천손이 위에서부터 내려왔다. 하늘의 아버지, 땅의 어머니 이런 뜻입니다. 그런 화소가 되었다. 모티브예요. 화소는. 자, 실험과 갈등 여기는 뭐 난리 났죠. 죽다 그러죠? 여기는 단군에서 단군 방법이 뭐 실험 나오는 얘기는 없죠? 거기 나타나지 않았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뭘까? 1번은 영웅적 면모가 드러나야 되는데 3명의 친구가 있다고 해서 영웅은 아니죠? 우리도 다 영웅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햇빛으로 잉태됐어. 우리한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아버지가 천재, 일상적이지 않아? 물고기, 이거 안 돼. 자, 그 두 번째. 다 몇 번일까? 2번이에요. 곰이 고귀한 혈통이라고 보긴 어렵죠? 곰이. 오그루골. 3번. 다 몇 번일까? 3번. 잘한다. 4번은요? 중요하다고 했어요. 뒤에 다 보고 다 썼죠? 응? 아직 안 했어? 뭐 안 했어? 귀찮아서 안 했어? 안 쓰기 시작하면 안 돼. 너 이러지? 우리는 내신이 안 들어가니까 안 썼어? 너무 심해? 선생님 너무 했어? 자, 마지막 답 몇 번일까요? 3번. 실현과 위기와 극복이 뭐였어, 이거? 어떻게 됐어? 왕자들이 쫓아왔잖아, 날 죽이려고. 왕자 신하들이. 그때 어떻게 했어? 어떻게 극복했죠? 누구가 자라가 도와줘서 극복을 했죠. 자, 그 다음에 5번의 후원이라는 건 뭘까? 어떻게 될까? 그치? 주몽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부여의 왕권을 차지하는 거겠죠. 그게 되게 두려운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성남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 깊은 한숨. 앉아서 올라오는 이 깊은 한숨은 뭘까요? 얘들아, 근데 있잖아. 그 선생님이 요즘에 느끼는 거는 원래 지금은 여러분이 우울하고 힘든 게 정상이에요. 알겠죠? 지금 기분이 즐겁고 아침마다 상쾌하고 그러면은 지금 쟤들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2가 그렇게 사는 건 비정상이에요. 지금 뭔가 불안감이 있는 게 정상이고요. 뭔가 불안하고요. 네. 그죠? 자도 피곤하고요. 잠에서도 죄책감이 들고요. 그죠? 펜트하우스를 보면서도 딴 생각이 들고. 펜트하우스는 딴 생각 안 돼? 얘 소위 끊어놨더니 네가 뭐니 지금? 소리 안 끊었어요. 그러면 야 우리 클립 영상으로 어때요? 클립 영상 한번 보자. 클립 영상 보는 거 어때? 다 같이 볼까요 여기서? 10분 일찍 와가지고. 아니. 우리 소희는 어떡하지? 근데 얘들아 인생이 뭐 공부가 다는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좀 걱정되는 건 후회할까 봐 니네가. 후회하지는 말자. 그치? 내 인생인데 후회할 일이 생기면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잖아. 선생님 제일 후회하는 게 첫사랑 만난 거야 고3 때. 걔를 그때 내가 거길 왜 나갔을까? 근데 진짜 이렇게 뒤에 이렇게 아우라가 이렇게 진짜 후감. 고마워. 후감이 진짜 이 경험을 해봤어 나는. 태어나서 처음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지금 후회하잖아. 그렇게 행복했는데 그때는 별일이 다 있었어 진짜. 막 비 오는 날 걔가 야자하다가 막 목숨 걸고 나와가지고 장미꽃 주고 하고 나도 그랬고 보답해야 되니까 학원 제끼고 돌아다니다가 선생님 마주치고 비를 맞고 내가 비 맞고 싶다 그러면 참 미쳤었어. 근데 지금 뭐 한다고? 후회한다고. 알겠지? 그 시간에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 나는 이렇게 첫사랑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했는데도 후회를 하는데 펜트하우스를 본 기억은 얼마나 후회로 남겠니? 기억도 안 날걸 나중에? 어떻게 생각해? 응? 대답할 가치도 없어? 그치. 그러니까 펜트하우스 언제 끝나니? 시즌 3도 왔네요. 미쳤나봐. 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진짜 쓰레기야 그 작품. 그지 않니? 막 만들어. 얘도 똑같이 1도 없어. 선생님은 보긴 봐. 왜냐면 우리 가족들이 다 보거든. 그래서 일을 하면서 뭐 편집하거나 이렇게 틀어놓으면 이제 난 식탁에 있고 저쪽에서 이제 하면은 보긴 봐요. 보게 돼. 근데 뭐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진짜 막 만들었다 진짜 막 만들었어. 거의 뭐 내가 보기에는 전기전 요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훨씬 비현실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너무 거슬하고 질이 완전히 떨어진 작품이야. 그래서 재밌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성남풀리 제 마음 같네요. 자 얘들아 지금 우리 뭐 할 거냐면은 이 짧아.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프린트를 선생님이 아까 나눠준 거 같이 볼 건데 되게 짧아요. 수필에 대한 얘기는 이만큼밖에 없어. 얘들아 재밌는 건 수필문학은 분명히 3문이거든요. 줄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필은 단독 출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놀랍게도 얘는 시하고 결합돼서 많이 출제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 왜 그러는 걸까? 감상의 포인트가 비슷해요. 예를 들면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줄거리를 파악해서 형상화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 어떤 관찰된 내용이라든가 경험한 내용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해됐어요? 수필은? 그래서 거기 써있어요. 수필이란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밑줄, 느낌, 체험 이런 거야. 느낌. 그리고 프렌트 맨 끝부분. 니네 없니? 너 잘못 갖고 있다. 뒤집어 없었는데. 잠깐만 이게 나오네. 이거 아까 중상에서 줬던 거구나. 어머. 그거는 나중에 좀 닦아요. 여기 뭐가 없어? 뒤에? 뒤에 연습장 쓰면 되겠다. 너무 창피하네. 나만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이걸 띄워주면 되지. 자, 방법 있지? 그러면
아까부터 없었다고? 아까부터 얘기해주지. 아까부터 없었다고. 아까부터 없었다고 놀린 게 아니라. 아니, 아까부터 없었는데요? 오늘 내가 너네들한테 아픈 얘기 많이 했으니까 선생님도 한 웃음 하나 줘야지. 자, 빨리 나와. 당황했단 말이야. 내가 웃고 있으면 웃는 게 아니라고 지금 빨리. 나왔다. 자, 수필이란 이런 거야. 수필의 내용은 봐봐. 일상생활, 자연 및 사회현상에 관한 관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 재밌는 건 소설에서의 서술자는 작가가 아니죠. 그죠? 근데 수필에서는 작가가 주인공이에요. 그게 되게 큰 차이점인데 자기의 경험, 작가의 경험.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수필이라는 거는 결국은 지속적인 관찰이나 사색이 있어야만 가능해.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소재가 많아요. 되게 일상적인 소재나 일상적인 체험이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지나칠 것들을 굉장히 깊은 관찰력과 깊은 사색, 통찰을 통해서 그 안에서 끄집어내는 그게 되게 놀라운 세계가 바로 수필이에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필을 뭐 안 배웠던 경우는 없기 때문에 뭔지는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수능 출제되는 수필 지문 문제 유형과 분석은 보통 산문문학이지만 원문과 주로 섞여서 출제가 되고 특히 고전 원문하고 많이 나오는데 현대시 세트와 거의 유사해요. 현대시랑 묶이기도 해요. 수필 지문을 분석할 때는 그래서 보다 상황이나 대상을 파악하고 상황에 따른 반응, 상황에 따른 항정태 찾는 게 똑같아. 여기서는 솔직히 줄거리를 찾는 거, 등장인물, 갈등 구조 이런 게 아니라 상황이 뭐지? 이 지금 작가가 겪고 있는 상황이 뭐지? 거기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지? 어떤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 그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보통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그런 문학입니다. 교수를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가르쳐주는 거야. 깨달음을 주는 그런 장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보세요. 성남풀립도 뭐라고요? 장르가? 수필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될 거야? 뭐가 있을 거야? 경험이 있을 거야, 그치? 경험이 있을 거거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안에서 깨달음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는 저는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 서리적 표현, 구체적 경험, 뭐 멸과 연습과 뭐야 이거 지금 표현상 특징 나왔죠? 아 역시 표현상 특징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기억에 담긴 의미가 뭔지를 내가 뭐 내용 파악을 하라는 얘기구나. 자, 포수에게 할 충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러면서 되게 애들이 되게 싫어하는 유형, 그치? 찾으면 될 거고 제목에 의미하는 말을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제목이 뭡니까? 성남풀립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풀립이 방어가 났다는 얘기네. 아이고 무서워. 그치? 수필이라고요. 수필은 뭐라고요? 경험을 바탕으로 찾아냈다고요. 주어진 상황이 무엇인지 보시고 그것에 대한 작가의 정서와 태도를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깨달음, 교훈, 가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는 말이 있다. 자, 말이 있다. 무슨 법이죠? 인용입니다. 누구죠? 똑똑해요. 맞아요.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라는 말은 노자가 한 말입니다. 천지의 만물은 생성하역함이 있어 억지로 인심을 쓰지 않고 자연 그대로 맡겨진다라는 거야. 여기에 어떤 감정이 개입되거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둔다라는 거야. 딱 노자의 얘기죠. 온갖 생물을 낳고 기르면서도 그 생물들 가운데 어느 것을 편들거나 어느 것을 떼치거나 하지 않고 자연에 그대로 맡긴다는 거다. 얘들아, 근데 만약에 그 정글 같은 걸 한번 생각해봐. 정글에서 만약에 뭐 여우가 토끼를 잡아먹고 있어. 그럼 호랑이가 가서 말려줘? 가려운 토끼로 애기 토끼 도와줘? 그런 게 없죠, 자연은. 그치? 그런 게 없어. 떼치거나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맡긴다는 거야.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자연인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계속 인용을 하고 있네요. 이를테면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를 먹고 그 피라미가 어린 송사리를 먹고 큰 송사리가 어린 생이를 먹고 살더라도 말리지 않으며 넓고 넓은 바닷가의 오막살을 집에서 늙은 아비가 고기잡이를 하며 철모르는 함께 따라잡아 배가 뒤집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르쇠를 댄다는 것이다. 자연이 그거를 잔인하게 생겼지만 그걸 잔인하다고 해요? 그러지 않나요?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 근데 보세요. 예를 들고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다. 지금 표현한 특징들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가 뭐를 먹고 뭐가 뭐를 먹고 얘가 뭘 먹고 얘가 뭘 먹고 뭐야? 연세지? 나열했죠? 나열 그리고 연세.
앞에 말을 딱 물어가지고 연결하는 거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그게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거예요. 여기도 피라미가 피라미를 딱 잡고 피라미. 숭사리 숭사리. 맞니? 이런 게 영세법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자연스럽다는 말처럼 내면스럽고 정남이가 떨어지는 말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지나지 않는다. 이제 이 얘기를 슬슬 하려고 하시네. 그치? 근데 얘는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은 보통은 경험을 먼저 말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생각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되게 특이해요. 자, 거기까지가 이제 처음, 중간, 꼬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지나지 않는다.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에 저절로 그냥 그대로 있는 그것이 제 본성이기 때문이다 라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기주의적 생각이 되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가 처음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아무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아무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이름이 없는 풀이라는 건 어떤 이미지를 주냐면 가치가 없을 것 같은 거잖아. 근데 그런 건 없대. 그러니까 아무데나 만나는 풀조차도 다 이름은 가지고 있다는 건 다 저마다에 뭐가 있다는 거야? 가치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나 농부는, 자, 농부는 누구? 인간이지, 인간. 여기 자연이고.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자풀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했어. 이건 누구의 관점이에요? 인간의 관점이에요. 인간의 관점에서 필요 없는 풀은 자풀이라고 해서 막 어떻게? 막 뽑아.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때는 나물도 되고 화투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도 되고 거름도 되고 하는 풀도 자기가 필요가 없다고 느낀 거 다 누구의? 인간의 이기심이지. 인간 중심.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의 인위적 기준이고 인간의 인간중심적인 사고에 의해서 자풀이 되는 거야. 풀로 그치는 것만도 아니라 논밭에 나가 서로가 살리고 작물과 경쟁하는 데는 여지없이 농부의 목가 돼. 이름 없는 풀 수준이 아니야. 뭐가 돼버려? 원수가 돼버려서 낮에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하여 덧없이 죽어가게 마련이다. 니네 생각해본 적 있어 이런 거? 안 해봤지. 관찰을 한 거야. 이 글의 독특한 점은 대부분의 수필은 경험이 앞에 나오는데 얘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건 특이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거야. 이제 설명을 하겠지.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는 말을 들을 때 자풀의 서러움은 그 무엇을 견주어 말하는데도 성해철이었다. 자, 원래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하거든요.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는 봤을 때 정성껏 길러지는 그치? 우리 농부의 노고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런 거 보이잖아. 논밭은 사랑받고 자란 풀들이 뭐 더 잘 자라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걸 연상할 때는 주인이 하나하나 돌봐주는 걸 얘기하지만 반대급부에는 뭐가 있어? 주인이 많이 다닌다는 건 뭐는 맨날 베이고 다니는 거야. 자풀이라고 인지하면 엄청 베고 다니겠지. 부지런한 주인은.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고 자풀 입장에서는 서러움은 그 무엇에 견주하는데도 성찰이 없다. 진짜 자풀은 서러울 거다. 그치? 그 다음에 나는 장마 전 시골집에 가서 고추밭과 집터서리에 뒤덮은 자풀을 이틀에 걸쳐 뻑뻑했대. 언제 뭐가 나오는 거야? 경험이 나오는 거야. 되게 특이하죠? 근데 경험이 이어져 있긴 해요. 장마가 지면 고추밭이 풀밭이 되고 물 안에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나간 집이나 다른 곳을 택하기 때문이다. 실제 그렇죠? 관리 안 하는 집들은 막 자풀이 장난 아니죠? 풀을 뽑고 베는 동안에 팔과 다리에 나왔네. 풀독이 올랐대. 뽑히고 베일 때 성인한 풀잎. 자, 나왔죠? 성인한 풀잎. 뽑히고 베일 때. 누구의 입장에서? 풀의 입장에서. 자기 생존을 위협받는 거잖아. 그죠? 생명을 제거당하는 거잖아. 팔다리가 긁히더니 이윽고 벌겋게 무릎뜨면서 옷이나 옴이 오는 것처럼 가볍고 따갑고 쓰라려서 안절부절 못하게 된 거였다. 경험이죠? 그럼 우리 일상적 경험이죠? 한 번쯤은 이런 거 경험해볼 수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일이에요? 아니죠? 되게 일상적인 경험이야? 그럼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해?
아이씨 어떡하지 이러면서 여보 약 없어 약? 아우 어쩌다 그랬어 이러면서 아 그래 조심하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고무장화 그지? 고무장 바뀌고 그지? 제 초대 쓰고 이러잖아.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한 거야? 그대로. 작가잖아 작가. 관찰을 했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은 거야. 알겠죠? 약국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해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지어주었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다. 누구는 병원에서 주사 한 방이면 직방으로 나올 텐데 미련 떤다고 흉을 보기도 했다. 자 그러나 장마가 끝나도록 병원을 찾지 않았다. 왜 그래? 돈을 빌리고? 왜 그런지 이제 알아야겠지. 이 사람의 태도를 같이 볼게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왜 그랬는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간이고요. 끝 내용 볼게요. 끝에 뭐가 나오겠어? 결론이 나오겠죠. 한갓 자풀일만 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뭐뭐 할 수 있겠는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얘도 뭐야? 그 고통과 분노를 독이 올라서 그걸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렇게 표현했을 거다라는 거야. 그렇다니까 자연스럽다는 것은 본디 인간의 색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 것. 풀독 은근 달포나되어서야 자연스럽게 풀독은 근 달포나되어서야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지금 접촉성 피부염이라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지어주었고 열흘이 지나도 하지 않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왼쪽에 나와있죠? 억지로 꼬부렸던 일 때문에 풀독이 올랐음을 깨달으면서 인간적인적 사고를 반성해요. 그래서 풀독이 오른 것을 병원에 가서 막 이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대로 치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병원을 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어. 이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같다. 이재를 하는 노래죠. 뭔지 알아요? 줄여 죽을 진들. 채미도 하나 먹어야 기억나지? 난 그런 생각했어. 그래서 약도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어. 얘들아, 이제 알겠니? 내가 뭐 했어? 막 풀을 들면서 풀떡이 오는 경험이 있는 거야. 맞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수 옷부터 내면서 뭐 어떻게 간지러워 죽겠어. 자, 자풀을 빼다가 풀떡이 올랐던 경험을 통해 인간중심적 사고까지 간 거야. 그치? 그래서 인간중심적 사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담은 수필이다. 수필이보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경험 속에서 깊이 있게 사색하고 관찰해서 그 안에서 뭐? 깨달음을 얻는 그런 글이다. 알죠? 고추가 집설터에서 이렇게 자풀을 막 베는데 과용해서 풀떡 그것이 뭐 느껴져? 자풀에서 분노라고 느껴져. 즉 자풀도 인간과 동등하게 자신을 해야 하는 대상에 반발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인간중심적 가치관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그 주제가 뭐가 되겠어요? 인간중심적 가치관을 반성하는 건데 그러면 비문학이라면 인간중심의 사고를 반성한다, 반성해야 된다라고 쓰면 되는데 풀떡을 올리는 상황을 여러분한테 구체화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안 어렵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해요. 자, 아까 여기 지금 중요합니다. 글쓰기 인식 변화 이거 중요한 별표. 그러면 결국은 되짚어보면 우리가 되짚어보면 풀떡이 오르기 전에 이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가서 자풀은 필요 없으니까 가서 뽑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전에는 이 풀떡 오르는 경험을 하기 전에는 당연히 저거 빨리 없애야 되지, 막 순간처럼 될 텐데 귀찮은데 가서 해야겠다 이래서 이렇게 뒤덮인 자풀은 필요가 없으므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왜? 해로우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이기주의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풀떡이 오르는 경험을 하면서 자풀도 결국 생명을 유지하고 싶고 살아가고 싶고 그런 존재고 인위적으로 해야 하는 대상에게 반박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얘네도 그렇게 반박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생명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중심의 생각이 아닌 대상의 입장을 헤아려서 생각해야 된다. 인간중심적 생각을 벗어나자.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됐나요? 자, 1번 문제. 이거 학교 시험범위 들어가는 친구가 누구지? 배웠니?
자, 이 글에 대한 설명. 자, 동준보가 대답해주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죠. 서유적 표현은 있죠. 모르겠는가? 아니겠는가? 구체적 경험 있죠. 인식이 나타났고 열거와 연생법 있었고요. 어디서 사용되는지 확인하시고요. 다른 사람의 말 이용했고요. 기억에 남긴 의미는 기억 뭐죠? 한갓 자포릴만큼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네. 위해가 발생하면 반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나왔네요. 새는 뭐죠? 새. 이거 괜히 주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보기랑 관련이 있겠지. 보기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연의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새와 뭐가 나왔어 지금? 포수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새는 뭘까? 자연을 의미하는 걸 거고 포수는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새는 울어서 뜻을 만들지 않는다 뭐야? 가식하지 않는다 뭐야? 자연스럽게 준다는 거지. 자연스럽다는 거지 얘는. 포수는 어떻게? 한 덩이의 나무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의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충고, 포수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냐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1번 같이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자연은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해주세요. 이 글이 의미하는 제목이 의미하는 거는 찾아쓰도록 하시고요. 그건 어디냐면 왼쪽에 있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안 갈게요.